부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 많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합이라고 하는 개념. 이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착된다 이런 의미죠. 부착된다. 부착돼서 가치가 늘어났다. 등기해야 되느냐? 등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토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새가 산삼씨를 물어다가 거기서 뭐 이제 배별을 하거나 등등 해서 산삼씨가 자라게 되면 산삼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산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부합이라고 하는 거 복도 많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소유권의 취득을 논함에 있어서 등기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라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등기가 필요 없는 케이스로서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 포괄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거, 상속과 포괄 유증 등이 이슈가 됐었죠. 수용이라고 하는 공용징수 있었고요. 경매 있었고 중연 출제 포인트로 삼아냈던 것이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등기 없더라도 그 물권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합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등기 없다라고 할지라도 취득이 되게 된다.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죠. 자, 그럼 이 얘기를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정착물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부동산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민법 99조에서 다루고 있는 토지와 거기서는 이제 건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정착물의 대표적인 값으로서 예시해 볼 수 있는 것이 수목, 나무하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등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나무에 토지에 뭐가 자란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당연히 어떻다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됩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는 부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토지 위의 것은 다 토지 소유자거냐 꼭 그것만 아니죠.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부합이 인정되는 케이스라고 해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 검토 드리게 될 주제는 토지의 정착물 얘기를 쭉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상당히 양이 많은데요. 자 토지 소유자 그 토지에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 토지에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라고 자 토지 밑에다가 동산 뭐가 좋을까요? 주유소 유조 탱크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좋고 토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토탈 한 1억 정도야. 근데 유조 탱크 기름을 담는 수요로 만든 탱크가 만약에 2억 정도 가치가 있다. 근데 이 땅을 파고 유조 탱크를 묻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유조 탱크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슈를 삼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과 동산의 가격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불문하고 부동산, 즉 토지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게 토지 소유자, 그 토지에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건물도 부동산의 일종이죠. 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올렸다. 그러면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건물은 토지 소유권을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냥 그래요. 그럼 부합하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 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건물은 부동산의 일종인데 토지 소유권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의 임차인이 증축을 합니다. 근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증축 부분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자, 뭔 얘기냐면은 이 건물을 갑 소유의 X 건물을 을이라는 임차인에게 임대를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상층인 3층을 쓰기로 되어 있다. 3층은 10평이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그러죠? 이제 최상층이 10평짜리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테라스라고 해야 되나?
또는 옥상. 옥상이 좋겠다. 옥상 자체는 임대차가 안 된 거죠. 다만 임대차 계약의 내용으로서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옥상도 같이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해보십시다. 임차인이 여기를 이제 카페처럼 꾸미고 싶은 거 예쁘장하게 이걸 루프탑이라고 부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게 철조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런 부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거죠. 따로 떼내서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에게 그 철망이라고 해야 되나 철조망이라고 해야 되나 떨어지지 못하게 막은 난간이라는 표현이 좋겠다. 난간 부분의 소유권도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게 됩니다. 건물 소유자가 굳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자, 세 번째 이제 농작물하고 수목에게를 이제 살을 붙여야 되는데 정당한 관원 없는 자가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좀 난이도 있는 부분인데 토지가 있어요. 갑소유입니다. 그런데 아무 관원 없이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농작물을 재배합니다. 그러면은 수확 기르기 전이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이 농작물의 소유권 자체는 토지 소유권에 부합한다. 이 얘기는 이 농작물의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귀속된다?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을 했다고요. 씨 뿌렸습니다. 어제. 그러면 이 씨는 누구 것이 된다? 토지 소유자 것이 된다. 물론 나중에 쟁점 삼아낼 것이 수확기에 다 이르게 되면은 그때는 이 농작물의 소유권은 무단 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대 법률 관계 을이라는 무단 경작자는 이 토지를 사용하고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사용했잖아요. 부당이득이니까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고요. 다만 농작물의 소유권 자체는 누구한테? 을에게 귀속됩니다. 좀 이따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 하나 정당한 관원 없이 수목을 식지한 경우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습니다. 이게 나무가 얼마가 작든 크든 불문하고 모두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수목과 농작물에 관한 주제 요 정도로 가는 거예요. 농작물이 만약에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부합이 인정되는 케이스. 그래서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의 내용 자체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문제에서 두 번 나왔던 주제, 겁나 어려운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가 매수인에 의해서 제3자 소유 건물에 사용된 경우 시멘트는 건물 소유권에 부합한다. 그런데 시멘트 매도인은 선임무과실이 아닌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갑이 소유하건 X 시멘트입니다.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대신 조건이 뭐냐면 매매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대금을 다 주게 되면 소유권 자체를 을에게 넘기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대금 완납 전에 먼저 X시멘트를 을이라는 사람에게 맡겨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 소유의 Y 건물에 대해서 이 시멘트를 바릅니다. 그러면 이 시멘트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Y 건물의 소유자 병에게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Y자 병의 입장에서는 Y 건물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물의 가치 양이 증대되게 건물 소유권의 양이 증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합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시멘트 매도인은 선임 무과실이 아닌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이 몰랐고 몰랐었던데 잘못이
없다라고 전제가 되면은 이때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병이 예를 들어서 이 시멘트가 갑의 소유다, 즉 을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이게 악의가 되는 거죠. 또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명백히 누가 봐도 이건 병의 잘못이다라고 판단되게 되면 선의 무과실이 아닌 제3자가 되게 될 테고 이때 갑은 부합을 통해서 Y감으로 소유권이 증대된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보상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다시 갑시다. 시멘트를 산 사람이 제3자의 건물에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건물 소유자가 시멘트의 소유권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부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선의, 이고, 무과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못하게 되면 즉 악의이거나 선의랄지라도 과실이 있게 되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걸 할 수 있다. 어렵죠. 이 건물 소유권을 부합한다까지는 너무 쉬운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초적인 개념이니까 시험에 다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나오더라도 이건 서비스로 주는 문제야. 시멘트 매도인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의 그리고 무과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못하게 되면은 이들은 부당 이득 반환 청구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농작물하고 수목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5번 지문이 이 부합 파트에서 부합이 인정이 되긴 하지만은 일정한 이익을 토해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 건물 임차인 증축한 부분의 고조성,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자,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 청구란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명제 있습니다. 이미 임대차 공부하셨습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라고 해서 우리 점유권 할 때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쟁점이 됐었죠. 한편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임차인의 권리 중에 하나가 지상물의 매수 청구,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물이나 부속물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소위 매수 청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건물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라고 전제가 된다. 이건 소위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합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부합이 발생해 버렸기 때문에 부속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로 대별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그 토지에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 취득합니다. 한편 토지 소유자, 자신의 토지에 정당한 관원 없이 수목이나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식재가 됐다라고 했을 때 수목은 무조건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될 것이고요. 농작물의 경우 수확기에 이르기 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이때 토지 소유권에 부합합니다. 건물 관련한 부분 볼까요? 자, 두 가지 2번하고 6번 묶어서 가보겠습니다. 건물의 증축 부분이 건물과 고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라고 하면 증축 부분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위 떼낼 수 있다는 개념, 부속물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제일 어려운 케이스가 시멘트 케이스죠. 시멘트 바르게 되면 건물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여기까지 쉬워. 자, 그런데 이 건물 소유자가 시멘트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다. 선의 몰랐다. 거기에 잘못도 없다. 선의 무과실이라고 한다면 시멘트의 소유자라는 사람, 시멘트 매도인은 건물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멘트의 매도인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 건물 소유자가
이 시멘트 소유권이 예를 들어서 갑의 것이다라는 걸 알아버렸거나 설령 몰랐다 할지라도 일정한 잘못이 있다, 과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는 비용에 대해서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부합 부분의 관계를 보게 되면 토지 소유권 관련해서 좀 구성이 되다가 이제 요 근래는 이제 건물 소유권으로 약간 옮겨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에 관한 부합 케이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부합이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는 토지 소유권, 건물 소유권이 늘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때는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원시 취득, 포괄 승계, 공용 징수, 경매, 제일 중요했던 거 공유물 분할 판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그런 것들과 관련한 주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토지 소유권이나 건물 소유권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 케이스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수목과 농작물이 문제 논의 쟁점이 됐던 바가 있었죠. 자, 토지 소유권 관련해서 정당 권한 없는 자가 농작물이나 수목을 재배하고 농작물의 경우 수확기 이르기 전이면 토지 소유권에 부합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당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건물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은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Y 건물을 축조했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Y 건물 자체는 X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갑이라는 사람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자신의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서 Y 건물에 철거를 청구한다든가 또는 Y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건물 소유권은 소위 토지 소유권은 부합하지 않는다. 워낙 간단한 주제라서 시험 문제 다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재배한 농작물이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은 농작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까 정당 권한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로 수확기 이르기 전이다. 씨를 뿌린 시점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수확기 전이라면 이때는 토지 소유권은 부합을 하겠지만은 수확기 이를 정도가 됐을 때 토지 소유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민법을 가르쳐 줄게 부합이 발생했어. 따라서 농작물은 내 거야 라고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토지 소유권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하나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이나 수목을 재배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토지 소유권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뭔 소리냐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지금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Y 농작물이라든가 Y 수목이라는 걸 재배했다고 한다면 이때는 당연히 정당 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Y 농작물이나 Y 수목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할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자, 좀 어려운 얘기 볼까요?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을 부합물에 미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고 했을 때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제. 자, 부합물 달라붙는 거죠. 자, 이건 사안이 좀 어렵고요. 나중에 저당권 파트를 공부를 해야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갑이 돈을 갚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저당권을 취득을 했다 싶시다. 자, 우리가 등기법 할 때 설명드리지만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저당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저당권 등기의 필수적 등기 사항으로서 이거 있었죠? 채권액하고요.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등기를 했다고 하십시다. 이게 필수적 등기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당권 등기에는 이 필수적 등기 사항 외에 변제기라든가 언제까지 돈 갚아라는 변제기라든가 여러 가지 특약 등의 내용이 등기부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등기부에다가 부합물은
부합물은 어떻다? 저 부합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넣었다고 하십시다. 이건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주겠다. 값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갑이 이 X 토지에 돈 빌려서 뭐 하는 거냐면 자 산삼씨를 뿌리고자 합니다. 산삼이 한 5년 만에 자란다고 쳐야 돼. 그래 빨라. 자, 그래서 산삼씨를 뿌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을한테 돈을 빌린 거야. 근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을은 이 X 토지를 어떻다? 경매에 붙이게 된다. 산삼은요 당연히 X 토지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갑이 재배하는 거라 갑이 재배하기 때문에 X 토지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 X 토지를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X 토지 소유권 외에 부합물인 산삼의 소유권도 원래 취득함이 원칙입니다. 근데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혹시 내가 돈을 못 갚아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산삼의 소유권 자체는 저당권 경매 대상물이 아니다라는 특약을 넣고 이 등기부에다가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넣게 되면은 이때 경매에서 X 토지를 낙찰받은 병은 X 토지에 대해서만 권리를 취득하고요. 산삼의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법에서는 저당권의 효력을 부합물에 미치지 않기로 약정을 한 후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약정해서는 외부에 알 수가 없잖아요.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저당권의 근거에서 경매 낙찰을 받게 된 병이라는 사람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 산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에 산삼의 소유권은 부합이 되기 때문에 부합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치면은 경매에서 이 부동산을 낙찰받은 토지를 낙찰받은 병이 산삼의 소유권까지 취득을 하게 될 것인데 만약에 저당권 등기를 할 때 특약상으로서 부합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특약을 넣게 되고 이게 등기로 외부에 공시가 되면 병의 입장에서는 산삼의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 정도가 소위 부합에 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 이제 출제하는 이슈고 요즘에 이제 건물 얘기가 자꾸 출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의 효력, 부합물에 미치지 않기로 특약을 하고 등기까지 하게 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저당권과 연계해서 하나의 출제 쟁점이 됩니다. 약 2년에 한 문제 출제하는 영역. 다시 갑시다. 그리고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한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해야지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런데 소유권의 취득에 있어서 등기 없이도 가능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죠. 원슈취득, 포괄 승계, 공용 징수, 형성 판결, 경매 등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합도 만약 부합이 인정이 된다면 등기 없이도 그 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부합은 제가 단독으로 주제에 설명드렸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등기 필요한 경우 가장 기초적인 개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